네, 여러분. 네, 7주차 사회 변화와 인간관계의 변화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음, 두 번째 시간은 생애 주기에 따른 인간관계의 변화. 아까는 사회의 경제적인 상태가 변하는 거에 따른 인간관계였죠. 그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4차 산업혁명사회 이 변화에 따른 인간관계 변화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지금은 생애 주기에 따른 인간관계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애 주기는 이제 처음은 태아기이죠. 태아기라는 얘기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부분. 네, 그래서 사실 인간은 이미 출생하기 전 태아기부터 모체를 통해 인간관계를 발달시켜 나간다. 중요한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태어나면 한 살이잖아요. 근데 외국은 태어나서 1년 있다가가 한 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 맞추면 만 몇 세 또는 근데 우린 태어나면서 한 살이니까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나이가 훨씬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뱃속에서 1년을 이미 살았잖아요. 성장했잖아요. 어, 그래서 더 과학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뱃속에 있던 1년을 하나의 영혼은 이미 영혼은 이미 1년을 성장하고 나온 거잖아요. 몸은 이제 1년 동안 만들어지고 성장하면서 되었지만 네. 그래서 태아기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우리 아이를 갖기 전에 알았더라면 예. 그래서 이렇게 태교가 중요하다는 것은 고등학교 때까지 다 배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것, 유아 교육에 대한 것이 고등학교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지식으로 배워져야 되는데 또는 적어도 대학에서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좋은 과를 오셔서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른 과를 간다 고등학교 때 못 배웠다 그러면 배울 기회가 없이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기의 태교는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이제 좀 이따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아기에는 이제 신체적으로 어머니가 섭취하는 식품을 이제 탯줄을 통해서 다 그대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건강의 기본 바탕이 이제 태아기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건강한 영양을 먹고 아이에게 건강하게 탯줄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그 신체 구조 자체가 건강하게 형성이 되면 평생 건강할 수 있는 체질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 면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우리 선조들께서 예쁜 거 먹어라, 좋은 거 먹어라, 좋은 생각만 해라. 이것이 아까 0세부터 3세까지 여러분 보육 시간에서도 다 배우셨잖아요. 0세부터 3세까지가 가장 중요한데 태아기는 사실 더 중요합니다. 네. 태아기에 받아들이는 거는 100%, 200%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머니의 생각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선조들이 말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음주흡연 뭐 질병이 있으면 약물 그대로 아이에게 가겠죠. 태아의 정신이나 신체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영양과 산소를 어머니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어머니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꾸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그대로 태아의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분비돼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가 만약에 많이 힘들 경우에 배에서 아이가 많은 이렇게 뭐 그 착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또 아기가 발차기 많이 하면 또 건강하다는 거이기도 하고 아주 조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대로 다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태아의 뇌세포 성장과 신경 조직의 발달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태와 모체는 심리적으로 연계성을 발달시키고 태와와 공감을 나눈 어머니는 출생 후에 아기에 대해 직관력을 가지고 어머니와 공감을 나눈 아기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건강하게 발달한다. 예, 그래서 태내에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어머니가 아기를 바라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며 자란 아기는 출생 후 어머니와의 연대성을 거부하며 어머니 젖을 잘 빨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이제 명상 수행을 오래 하신 분인데 태아 때의 그 감정까지 다 기억해내시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태아를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 아이가 엄청난 그 수치심과 그 자책감, 자괴감이 있었겠죠. 그것이 태어난 이후에 이 아이에게 평생을 그 이유 없는 수치심으로 고생하게 하는 이런 그 근원이 되기도 이제 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태아기에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또 경험자부터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또 명상을 통해서 기억해냈는데 그 태아기 때 배가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 상태에서 아빠랑 엄마랑 싸워서 아버지가 엄마를 그 배를 발로 이렇게 찼나 봐요. 걷어차니까 아기가 뱃속에서 이제 밖에 세상 굉장히 위험하구나. 나에게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걸 이분이 기억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엄마로부터 들었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안 나가려고 이 아이가 기억하는 거예요. 양 다리를 엄마 자궁에 이렇게 딱 버티고 거꾸로 안 나가려고 이렇게 엄청나게 본인이 버텼던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이제 어떻게 다리를 했거나 뭐 유도해서 의사 선생님에 의해서 태어났겠죠. 근데 본인이 기억하는 거는 자기가 안 나오려고 했다. 왜냐하면 걷어차여서 밖에 세상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억해낸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태아가 그렇게 태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교육도 여러분께서 이제 유아 영어 교사로 갈 수도 있고 보육 교사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이 또 자녀를 영어 교육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제 영어 교육을 보시면 뭐 3살, 4살 때 예를 들면 하루에 20분씩 영어 스토리북을 이제 읽어주고 엄마가 공감하면서 읽어주면 더 좋겠죠. 그 아이들도 한글책을 엄마 아빠가 읽어주면서 한글을 절로절로 떼잖아요. 그것처럼 영어도 하루에 20분씩 읽어주고 아이가 영어를 공부하는 그런 스토리로 그 기회가 있으면 꾸준히 하게 되면 7세까지 그렇게 하루에 20분씩 공부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 이후에 들어가서 영어 학원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거의 실험을 많이 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능력이 스폰지예요, 스폰지. 예전에 저희 제자가 우리과의 선배님이죠. 그 방학 때 센터에 이제 어린이 센터에 봉사를 갔어요. 그래서 딱 일주일 봉사를 했는데 그 중에 3일째 제가 아이들을 보러 갔어요. 잘하고 있나 보러 갔는데 딱 3일밖에 안 됐는데 3일 동안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뭐 만들기 하고 만들면서 재밌게 가르치잖아요. 하다가 만들기 하고 이럴 때 영어 노래를 틀어준 거예요. 가르치지 않고 틀어줬는데 3일째 다시 만들기를 시켜서 가위질을 하게 시키고 그 노래를 다시 틀었는데 이 아이들이 한 명이 따라하자 모든 아이들이 그 영어 노래를 따라한 거예요. 가르치는 우리 봉사한 친구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너무나 스폰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냥 운해로 받아들여서 배워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유아영어 교사가 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20분 또는 30분 가서 가르치는데
그것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면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육교사가 돼도 이제는 영어를 또 매일 한두 번 영어 교사가 가면 매일 영어를 받쳐줄 수 있는 교사가 점점 더 앞으로는 필요하게 되고 중요한 대우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한동안 또 뭐 아이에게 영어를 언제 가르쳐야 되냐 이런 이슈가 많은데 뭐 하루에 6시간, 8시간을 영어만의 유치원으로 배워서 뭐 3살부터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0분을 하는 것은 너무나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유창한 학원 안 다녀도 되는 그런 아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가 됐을 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정보이고요. 아끼는 정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되냐? 태아 때부터 하면 더 좋습니다. 예, 태아 때 여러분이 음악을 많이 들려주고 또 한글책도 많이 읽어주고 아기를 가졌을 때 그리고 영어책도 하루에 10분만 읽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읽어줬을 때 음악을 많이 들려줬을 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엄청난 음감을 갖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고 영어를 엄마가 많이 읽어주거나 스토리북을 듣거나 유튜브를 보고 들어도 돼요. 근데 엄마 목소리를 더 좋아합니다. 엄마 목소리를 더 좋아해요. 예, 그래서 유튜브로 들려주고 엄마가 읽어주면 더 좋죠. 여러분은 이제 읽기 연습 제 시간에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읽어주면 아이들이 그 목소리를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태어나서 엄마가 그 목소리만 들려줘도 아이가 자고 편안해하고 공감하고 애착하고 좋아하고 이런 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감각을 영어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면 1살부터도 영어를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말 20분, 10분만으로도 기적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어려서 기적이 된 아이는 일본어 그래서 6개국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외국에 한 번도 안 가고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꼭 시도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이번 영어 파닉스 시간에도 제가 스토리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다음 학기에는 더 영어 스토리북을 하고 또 심화 과정 오면 스토리북으로 스스로 체험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학부에서도 영어 스토리텔링, 영어 노래 챈트 많이 있으니까 수업 시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영어를 아주 짧은 시간에도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도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저는 여러분이 아주 좋은 과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태아기는 그렇고요. 그렇게 저는 태아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웠으니까 이것은 100만 불의 가치이고요. 돈 많이 벌면 갚으세요. 네. 그다음에 영유아기의 인간관계. 자, 그래서 영유아기는 이제 1살부터 이제 3살, 4살 이때까지 영유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유아기 6세, 7세까지. 네. 자, 이 시기에 아동은 양육자의 관계를 통해 외부 세상을 인지하고 애착을 형성합니다. 자, 이때 물론 태아기에 엄마와 이미 공감과 애착이 되어서 나온 아이는 엄마가 고생하지 않고 절로절로 애착이 되는데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너무 힘들었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나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었거나 시어머니에게 너무 많이 힘들었거나 이랬을 때 아이가 엄마와 애착을 여기 보세요. 위에 애착을 엄마의 젖발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엄마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야.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보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젖을 안 빨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엄마를 몰라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미 태아기 때 형성이 됐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우리뇌는 이게 원인일 수 있구나라고 인지하는 순간 뇌가 알아서 교정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그때 내가 미안하구나. 참회한다. 이때만, 이런 생각만 가져도 아이가 또 그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다시, 엄마가 나에게 미안해하고 다시 사랑을 주니까 다시 엄마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인지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전혀 인지 없이 이 아이가 왜 이래, 이 아이가 어째, 이렇게 만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주고 하면 이제 끝없이 또 이게 악순환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미 일어난 일은 인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채고 알아내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분도 그 외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밖에 외부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세상에 모든 게 두렵고 신뢰가 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불신이 되고 이런 세상을 살다가 깊은 명상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내가 태아 때 이 경험을 통해서 세상이 두려웠구나 라고 아는 순간에 뇌가 이미 이제 작동을 하면서 세상을 그래, 이것 때문이니까 세상을 신뢰할 만해 라고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고생이 이제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서서히. 그래서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영유아기에 양육자에 대해 갖는 감정적 유대를 의미하는 애착이 이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의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영유아기 때의 엄마와의 애착 관계, 그 이전의 태아기 때의 관계, 그것이 이후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 관계의 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리 헬로우가 원숭이 실험을 했습니다. 젖병이 있지만 철사로 만든 원숭이, 또 젖병은 없지만 천으로 만든 원숭이 실험을 했는데 철사로 만든 원숭이에게 가서 젖은 먹지만 거기 안겨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안겨있는 거는 천으로 만든 따뜻한 품이 느껴지는 그런 곳에 가서 놀고 이런다, 위안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밥은 주지만 철사 있는 데 가서는 위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이에게 우유만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밥만 준다고 해서 안아주고 놀아주고 눈을 마주치고 공감하고 이런 아기와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밥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밥도 주지만 그런 어떤 따뜻함을 계속해서 애착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보울비가 이런 애착이 단계적으로 발달한다. 생후에서 6주. 네, 뭐 이것은 여러분이 무육 시간에 다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전 애착 단계 또 애착 단계 이런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죠. 그런데 에인스워스 이것도 보육 시간에 배우셨을 수가 있겠습니다. 애착 유형을 이제 분류했는데 실험을 했습니다. 아기와 엄마 그리고 낯선 사람의 방에 같이 있다가 엄마가 사라지고 낯선 사람도 사라진 후에 혼자 남겨진 아기의 반응과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기의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이에요. 근데 이제 3가지 유형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정애착은 낯선 사람을 수용하지만 어머니가 나가면 울면서 찾다가 엄마가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애착 관계가 형성된 친구는 엄마가 나가면 막 울지만 그래도 낯선 사람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엄마가 돌아오면 반갑게 엄마 왔다고 이렇게 가장 정상적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회피 애착은 어머니가 떠나도 관심이 없는 척하는 거죠. 관심이 없고 낯선 사람을 엄마보다 더 친근하게 대하고 엄마가 돌아와도 냉담한 표정으로 무관심하게 대한다. 이것은 엄마가 자기랑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엄마가 떠나도 모르는 척하고 돌아와도 모르는 척 오히려 낯선 사람하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슬픔과 불편함이 있는 거죠. 회피 애착. 그 다음에 양면적 애착은
엄마가 나가면 울고 또 돌아왔는데도 울고 안정하지 않고 안정애착은 돌아오면 웃고 나가면 울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나가면 울지만 돌아와도 불안해서 울고 안아달라고 했다가 몸부림쳤다가 또 회피했다가 무관심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보인다는 거죠. 자, 이것이 언제 형성이 됐느냐? 태아기와 0세에서 3세까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스티브 비덜프라는 분이 생후 3년간은 뇌의 발달성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인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다. 다른 말로 이때 사랑받아야 된다. 무한 사랑. 네. 그래서 이때 0세부터는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저귀도 갈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밥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재워주지 않으면 재울 수 없고 입혀주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엄마는 신이에요. 신. 그래서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 신이 엄마가 날 따뜻하게 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놀아주고 그러면서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따뜻한 곳이구나 이런 신뢰감을 형성하면서 안정 애착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에 나갔을 때 그것을 그대로 신뢰감을 보여주고 누가 없어도 안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아주 만약에 안 좋은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보육 환경에서 자라면 공격성, 반항성, 우울성, 네, 좀 강한 기질은 공격성으로 나타날 거고 반항하고 약한 기질은 우울성으로 나타나겠죠. 그것이 형성이 돼서 양면 불안, 애착, 회피 애착, 또 평생 다른 사람을 나를 너무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나도 그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영유기와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반응성 애착 장애, 정신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신체 발달까지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누구에게 강한 애착이나 또는 접촉 거부 또는 집착 이런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유아는 양육자와 애착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을 쌓아갑니다. 아동이 안정애착을 갖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양육자는 따뜻한 보살핌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가 됐을 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또 여러분이 보육교사가 됐을 때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면 보육기관에 가야 되잖아요. 이때 정말 여러분의 따뜻함과 사랑, 여러분의 눈빛 하나로 아이들이 자란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나의 아이처럼 또 내 동생처럼 이렇게 보살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기는 이제 8살부터 가정에서 학교로 생활의 중심이 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육 시간에 다 배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릭슨의 8단계. 그래서 네, 잠깐만요. 네. 보육 시간에도 배웠고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에서 또 한번 짚어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생후 0세에서 1년까지 이제 그 부모에서 잘 사랑과 그걸 받으면 신뢰감 형성되고 안 되면 불신감이 형성되겠죠. 그 다음에 대소변 가리는 시기에 잘 형성이 되면 자율성이 형성이 되고 4, 5세에는 이제 친구들과 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도성이 형성이 되는데 에릭슨이 이제 8단계를 얘기했잖아요. 이때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숙제도 있고 과제도 있고 이제 선생님의 규율에 따라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이 잘 진행이 됐을 때 근면성이 발달을 하는 거죠. 시간 맞춰 학교에 가고 학교의 규율을 따르고 과제를 하고 또 칭찬을 받고 하면서 근본성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만약에 형성이 되지 못하면 열등감이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면성이 이제 예를 들면 형성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근면성이 형성되려면 다른 말로 1단계 신뢰감이 되어 있어야 되고 2단계 자율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3단계 주도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되어 있을 때 근면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신뢰감이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신뢰감부터 형성해야 됩니다. 뭐 신뢰감이 안 됐는데 자율성, 주도성은 당연히 안 됩니다. 신뢰감부터 그래서 선생님이 신뢰감부터 주시고 서로 신뢰부터 하셔야 돼요. 애기처럼. 그리고 그것이 되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자율성, 주도성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게 되면 이제 근면하게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때 아동들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감정에 공감해주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제한하는 감정 코칭 대화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보통은 이미 학교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규율 위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공감받지 못하면 신뢰나 자율성이나 주도성이 없을 경우에 공감받지 못하면 반항하나 이제 특이 행동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너의 감정은 이렇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인 경우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부르퉁했어. 오늘 숙제를 안 가져가서 부모님 선생님께 화났어요. 선생님께 혼났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거봐라, 네가 그렇게 부주의하게 숙제를 안 챙기고 일찍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지라고 야단치는 부모. 1유형, 2유형. 괜찮아, 괜찮아. 덮어버리는 유형.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떡볶이 해줄 테니까 맛있는 거 먹자. 그럼 아이가 또 문을 쾅 됐어요 하고 쾅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단치면 이제 아이가 소침해지겠죠. 근데 3유형은 그래서 그래서 마음이 어땠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구나. 선생님한테 야단 말아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구나.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에는 잊지 않고 꼭 가방을 미리 챙길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스스로 해결책을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대화법이겠죠. 1번 대화법은 거봐라, 네가 준비를 제대로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듣고 안 하니까 그렇게 선생님께 야단 맞지? 하면 이제 아이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거죠. 2번째, 엄마는 잘해준다고 해서 그래 이제 기분 풀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엄마가 떡볶이 해줄게. 이렇게 해도 아이는 쾅 받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그 상황과 그 감정은 공감받지 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방향성도 없고 3유형은 선생님께 야단 맞아서 많이 힘들었구나. 네, 힘들었어요.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저 앞으로 꼭
숙제 잘 챙길 거예요. 아,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엄마가 떡볶이 해줄까? 네, 해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우리가 일단은 공감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아동기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 만 6세니까 이제 8세경 되겠죠. 6세에서 8세는 이제 우연히 만난 아동끼리도 친구가 되어 비조직적 집단놀이를 형성하고 이제 또 좀 더 크면 좀 더 계획도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8세 이전에는 우연한 관계에 만나서 그냥 조직적이 아닌 관계로 이렇게 놀이 집단이 놀이가 형성이 되는데 조금 더 10세 11세이 되면 좀 더 계획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인 그룹이 만들어지고 단짝도 생기고 이런 또래 관계가 생기는데 이때 타인을 배려하는 친사회적 행동인 협동하기, 돕기, 나누기 이러한 성향이 또래와의 팀워크에서 통해 발달하니까 이때 또래와 이렇게 관계를 많이 맺고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에서 친사회적인 협동성 이때 아동기에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이 시기에 또래와 협동하고 서로 돕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또 이 아동기에 전학을 많이 가면 이제 힘들었다는 기억이 우리 예전에 전학 온 친구 보면 부러운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학을 이 시기에 많이 다니면 또래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이 친한 친구 또래 집단이 새롭게 바뀌고 또 사귀어야 되고 또 다른 곳에 나의 친한 집단이 사라지고 또 사귀어야 되고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사회생활에 힘들어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또 아동기에 너무 이사를 많이 해도 이제 안 좋고 또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그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또 많은 서포트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동기의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품행장애 행동이 나타날 경우 아동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주의하고 산만하며 충동적인 행동을 함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기 어렵다. 자, 여기는 책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품행장애가 있는 아동은 규칙을 위반하고 타인의 권리를 위반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고립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정 아동을 대할 때는 문제보다 장점을 찾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며 전문가의 지조를 찾아 문제 행동을 개선하도록 돕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학생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출을 하니까 학교에 가끔 오는 거잖아요. 가출할 때는 학교 안 왔다가 집에 돌아오면 학교에 왔다가 여러 번 반복하니까 이제 어느 날 학교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걔를 보고 또 가출했다 왔냐? 또 다른 선생님은 또 언제 가출할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반응이 언제 가출할 거냐? 또 언제 가출할 거냐? 하도 자주 하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그래요. 저 가출할 거야. 또 가출할 거야. 이렇게 반항하겠죠.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아주 따뜻하게 관심을 보이면서 직접 가서 이제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직접 가서 수학을 잘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다른 친구들 다 문제를 풀 때 개인적으로 가서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면서 가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서 그 따뜻하게 수학 문제를 같이 풀어주고 칭찬해주고 또 개인적으로 불러서 니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줬는데 이 친구가 수학 시간만 되면 눈을 반짝반짝 뜨면서 이렇게 열심히 수업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계속 엎드려서 이제 자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이 아이는 가출한 아이, 집중 못하는 아이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선생님은 그런 거에 대한 경계가 전혀 없이 그 아이 수준에 맞게 공감해주고 그 아이 수준에 맞게 함께 문제를 풀어주고 그 아이에게 따뜻함을 주고 또 상담하면서 귀하게 해주고 그랬을 때 아이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상태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쁜 학생도 없고 어떤 좋은 학생도 없습니다. 어떤 좋은 아이도 없고 어떤 나쁜 아이도 없습니다. 그냥 상황에 의해서 또 어려서부터 태아기부터 0세부터 3세까지 또 유아기, 영유아기에서 그 형성된 어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지 타고난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받으면 무조건 저는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제가 아는 초등학교 이제 지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친구가 ADHD인 거죠. 그러니까 ADHD라는 얘기는 과잉 행동 장애이고 이제 일단 불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태아기 0세, 3세에서 형성된 거죠. 불신, 신뢰감이 안 생긴 거예요. 그게 가장 큰 ADHD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뭐 이렇게 막 수업 시간에도 벌떡 일어나서 다다다다다다다닥 총 쏘는 행동을 하고 수업 시간을 엄청 방해하겠죠. 그러면 모든 선생님들이 뒤에 나가서 이렇게 벌을 세우거나 그런데 이 친구는 아예 그런 신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말을 들을 이유도 없는 거죠. 뒤에 가서도 말을 안 듣고 왔다 갔다 하고 장난을 치면 선생님이 다시 복도로 내보냅니다. 수업 시간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더 고립돼서 더 ADHD가 되는 거죠. ADHD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이 아이만 입안에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너무 담임도 힘들었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그 3학년이었는데 6학년인가 4학년, 5학년 그 9학년 친구들에게 이제 맞았어요. 맞고 온 거예요. 그때 이 선생님이 누가 그랬냐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랬다 했을 때 이 선생님이 내가 그 친구들을 혼내주고 너를 지켜주겠다. 어떤 경우에도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어떤 또 선생님이었을 경우에는 네가 그렇게 그 과잉해서 행동을 하니까 네가 맞았지. 그 행동을 잘못했다. 이랬으면 이 친구가 다시 선생님에게도 강하게 반항하는 게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선생님이 그 친구 맞은 부위를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면서 위로해주고 힘든 마음을 공감해주면서 그 친구를 혼내주고 너를 앞으로 무조건 그렇게 못하게 지켜주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후에 이 친구가 수업 시간에 너무나 말을 잘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의력 결핍 공격성인 아이가 언제나 공격적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진정한 사랑을 그 가짜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뭐 가짜로 너를 사랑해줄게 이것은 아이가 다 알아요. 근데 진짜로 반드시 지켜주겠다 너를 이렇게 했을 때 아이는 그것을 받고 본인이 불신했던 그 마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잘하는 친구는 야단쳐도 돼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잘하고 이미 애착 관계가 형성돼 있고 긍정적이고 과잉 장애가 없고 정상적인 안정적인 친구는 저는 잘못했을 때 분명하게 야단치고 또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강하게 야단쳐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스스로 나 숙제 잘해와야지 이 행동을 잘못했네 내가 잘해야지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지 이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근면하게 되는 학생입니다. 그때 야단쳐도 돼요. 야단이 필요하고 근데 아예 아기 단계에서 신뢰 관계가 없고
그런 상황에 자율성을 요구하고 주도성을 요구하고 근면성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것을 요구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감이 형성이 안 된 친구는 가정에서 그렇게 되었지만 학교에서도 여러분은 특히 보육교사를 다루는 직업이 될 거기 때문에 어린이를 다루는 영어교사든 보육교사든 어린이를 다루는 친구들은 이미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신뢰도부터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너를 지켜주겠다. 부모처럼 형제처럼 선생님이지만 그래서 그런 온전한 신뢰, 온전한 따뜻함, 온전한 사랑을 줬을 때 그 친구가 신뢰감만 형성하면 과잉 장애가 수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격성이 수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모가 될 거고 또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될 거고 물론 저도 또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사도 우리도 이렇게 알지만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끊임없이 감정이 그 상황에 대한 아이들이 아무리 알고 있지만 아무리 대학생도 이렇게 신뢰도가 안 돼서 과잉해서 공격성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고 있지만 유리를 당장 깨고 친구를 막 폭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공감하는 상황을 만들기가 쉽지 않고 일단 야단치고 맞고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을 수 있고 또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 근원이 이 사람이 나쁜 자체의 근원이 아니고 그렇게 어떤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물론 우리가 유전적인 것도 30%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형성된 그러한 공격성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신뢰와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처님은 자비, 측은지심 그러니까 측은지심이 사랑보다도 평화보다도 높은 아주 순수한 그런 마음이라고 보고 있는데 측은지심이 된다는 것은 타인의 상황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되지 않는데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고 공자님은 베푼다는 마음 없이 베풀어라. 부처님 마음도 마찬가지죠. 베푼다는 마음 없이 베푸는 그 마음. 그것이 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 앞에서 어떤 공격성도 어떤 불신도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인이 되셨고 그 정신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거고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그러한 인간의 가장 고결한 인간성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소년기의 인간관계. 청소년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인으로 정체감을 형성하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아기 때 부모에게 100% 의존, 먹여주고 재워주고 혼자 할 수 없는 점점 커가면서 이제 청소년기는 호르몬도 변화하면서 온전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야만 되고 독립할 수밖에 없고 독립하고자 하는 이러한 단계이고 자, 이때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자기도 모르게 반항할 수밖에 없고 반항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여전히 당연히 독립하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의지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반항하고 이렇게 이럴 때 부모는 이 녀석이 예의가 없어서 나한테 반항하는구나가 아니라 그렇게 가면 이제 아주 힘들어집니다. 독립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에 반하는 자기만의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틀린 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그것을 주장해서 가고자 할 때 그것을 지켜봐 줄 수 있는 부모의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 반항할 수 있고 틀렸지만 알면서도 본인이 원하는 걸 가고자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야 되고 그래서 부모는 그저 관용과 사랑으로 지켜보고 또 자녀를 공감적인 의사소통으로 청소년기 자녀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청소년기의 안정 애착 관계가 되면서 편안하게 독립해 가는 성인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틀렸다고 맞고 통제하고 그것은 안 된다고 하고 이랬을 경우에 자유로운 그 주도적인 성인으로 성장을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엄한 부모, 너무 규율이 강한 부모가 자율적으로 성장하는 그 성인으로 성장하는 그 청소년을 막을 수가 있고 그 제2의 ADHD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린 경우에 ADHD가 나타난 경우도 보면 부모님이 너무 좋은 분이지만 너무 엄격한 분이거나 부모님은 너무 좋은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엄격했거나 그것은 너무 엄격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아이의 자유로운 마음을 표출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마음을 통제되게 하는 그러한 규율이 너무 강했을 때도 ADHD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생각이 복잡해지고 행동은 반항으로 반항이라는 것은 반항은 반항이지만 독립하고자 하는 자기만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공감해주면서 유도돼야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긴장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모순된 감정 본인이 호르몬이 변하고 혼자 독립하고자 하는데 사랑받고자 하고 엄청 이 헷갈리는 엄청 이 질풍노도의 감정이 왔다 갔다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때 잘못했다 규율 이것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네 규율은 중요합니다. 규율은 중요하지만 억지로의 강제적인 지나친 과잉의 그 뭐죠? 막음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이런 심정을 이해해야 되고 이런 자신의 태도 행동이 부모를 얼마나 당황스럽게 만들고 심려를 끼치는지 그래서 청소년은 물론 이런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은 청소년기에 부모가 더 많이 이해해줘야 되고 부모 역할이 중요하고 청소년 스스로도 청소년기에는 이렇게 호르몬 작용도 이렇게 그거 하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신체적으로도 변화하고 감정적으로도 변화하고 또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과 사랑받고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본인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지 자책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대학교 1학년이라 그 청소년기의 말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엄마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그 갈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리듬 책을 권해드렸고 대학생활에서 리듬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많이 울었다는 친구도 많이 있고 이걸 통해서 엄마와의 관계가 많이 돌아보아줬다라는 관계도 많이 있고 여러분도 아직 청소년기 관계의 끝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반항하게 되고 또 부모가 그거를 섭섭해하고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내가 호르몬이 변화하고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 주도적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부모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고 그래서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구나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주면 됩니다. 잘했어. 이렇게 괜찮아가 좋겠어요. 괜찮아. 여러분, 자, 다 같이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괜찮아. 엄마에게 내가 힘들다는 말을 해도 괜찮아. 엄마에게 짜증내도 괜찮아. 내가 또 과제를 하기 싫어서 좀 힘들어 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요, 사실은. 다 괜찮습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근면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과제를 시간 안에 체크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늦어도 하셔가지고 메일로 보내세요. 지각으로 해드립니다. 비대면이니까. 예, 비대면의 장점도 많습니다. 그냥 출석이면 여러분 과제 내도 출석은 바꿀 수가 없어요. 출석 안 하면 제 시간에. 근데 비대면은 늦게 내면 지각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그리고 실수 오케이. 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실수 오케이. 실수 오케이. 오케이. 예. 그래서 아이들도 실수 여러 가지 노래를 들려줘 봤는데 제가 뇌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래를 들려주는 그 실험에 갔었는데 아이들이 들은 노래 중에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실수 오케이 실수 오케이 이 노래였어요. 그랬고 또 우리가 가장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가장 좋은 말이 괜찮아. 우리가 사실 뭐 잘하고 칭찬받았을 때는 좋잖아요. 뭐 상관없는데 못했을 때가 자책감이 들고 후회가 되고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그때 가장 좋은 말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떤 상황에도 괜찮습니다. 예, 저도 저에게 괜찮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분한테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협력해야 됐었는데 이거는 잘못했다고 내가 말하니까 또 이분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너무 말하고도 힘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생활에서. 근데 다 인간관계이고 소통이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잘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기 위해서 저도 가르치면서 많이 배우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괜찮아. 이거 많이 해주고 싶고, 그렇게 괜찮아라고 나를 해줬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도 괜찮아가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아.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부모의 충고를 간섭이나 통제로 여기고 아직 미성숙한 자신을 고집하면서 들으려 하지 않거나 감정의 벽을 쌓으면 부모와 충돌하기 쉽다. 그래서 부모님은 여러분보다 최소 20년 이상, 30년 이상을 먼저 살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당연히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히 충고하고 싶고 간섭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어 충고하고 간섭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 경험을 하지 않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충고이고 간섭이고 통제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벽이 생길 수밖에 없는 벽이 있는 거죠. 이제 서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부모의 입장이 있고 또 여러분을 가르치니까 여러분 입장에도 있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부모 입장이 더 강하겠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습관의 그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부모님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나보다 30년을 먼저 경험하신 분이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삶에 어떤 규율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분의 삶의 규칙, 그분이 성공하는 법칙 이게 생겼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저도 이제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6살, 5살 유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유아를 이제 가르쳐야 되고 또 앞으로 유아를 낳아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때 유아가 하는 모든 것이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아유 우리 아이가 왜 이것밖에 못하고 내가 가르친 아이가 왜 이것밖에 못하고 아니 왜 저것밖에 못하고 이걸 어제 분명히 가르쳤는데 이걸 못하고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6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6살을 하는 행동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못할 수 있습니다. 요즘 6살 너무 똑똑해요. 너무 훌륭해요. 근데 어른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한데 내가 6살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하고 있는 그 6살의 행동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지사지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부모님 입장이 될 수는 없겠지만 부모님은 30살 이상을 먼저 사셨고 잔소리라고 들려지겠지만 잔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걱정하는 마음인 걸 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리듬에서처럼 리듬을 맞춰주고 부모님이 막 잔소리 하시면 아 엄마 내가 걱정되시는구나 이렇게 엄마 내가 걱정돼서 그렇지 응 늦게 들어온다고 내 걱정돼서 그렇지 내가 과제 안 할까봐 걱정되는구나 그럼 엄마가 그래 걱정돼서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또 리듬이 여러분이 맞춰서 엄마의 기분이 풀어지면 여러분의 기분을 엄마가 다시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는 사랑 받으면 좋지만 사랑 받으면 다 녹는 것 같아요.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요. 음. 사랑 받으면 좋지만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사랑하는 해서 관계를 만들고 지금 영상 찍는데 새벽이에요. 새벽. 제가 3시부터 일어나서 영상을 찍었고요. 지금은 5시 51분입니다. 새벽에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냥 여러분 생각하고 또 저의 자녀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점점 커갈수록 누군가의 사랑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를 신뢰한다. 나는 나를 신뢰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괜찮아. 잘했어. 예,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먼저 사랑하고 그러면 좋은데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먼저 믿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 관계가 내가 생긴 나에게 생긴 신뢰도 나에게 생긴 자발성 나에게 생긴 주도성 나에게 생긴 근면성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밑에서부터 신뢰도가 생기면 사실 그 다음 자발성 주도성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신뢰하면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또 근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0세부터 1세, 0세부터 3세까지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 받았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부모님들은 얼마나 어렵게 살으셨고 또 우리가 관계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와 사랑을 키워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신뢰해. 이렇게 끊임없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는 자신의 감정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부모에게 스스로 또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 이렇게 부모는 자녀의 사춘기 경량이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므로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녀가 질서를 잡아갈 때 다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배웠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기간을 더 줄일 수가 있고 더 빨리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한편 이성친구와 친밀감을 쌓고 이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새로운 동지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뭐 영원할 수도 있고 뭐 또 많이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사귈 수도 있는데요. 사귀다 보면 근원에 또 신뢰도 형성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하는 걸 여러 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서로 상처를 주고 싸우고 이렇게 할 때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친구도 어렸을 때 뭔가 신뢰도 예, 그게 있을 수 있구나, 장애가 있을 수 있구나를 바라보면, 뭐 헤어져도 서로 깊은 상처를 안 내고 이해하면서, 또 사귈 때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시간에 배우는 그 에릭슨의 8단계, 그것은 또 다시 한번 여러 번 공부하고 주지하고, 여기에서도 또 나올 거예요. 워낙 중요한 개념이라서 하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제 청소년기 말에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인간관계 크게 확장되고, 근데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고립감, 무능력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나 심리적 부담감과 과중해진 우울증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인간관계를 이제 여러분 이제 대면 수업을 곧 하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좀 천천히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업에서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 생활이라는 성인이 되어서 성인 초기인 거죠. 만나니까 완전한 성인도 아니고 또 대학원 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대학 1학년 때가 또 가장 설레이면서도 가장 인간관계가 또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인이 되어가는 관계에서 만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관계에서 친구들이 뭔가 이제 잘못하거나 뭔가 말을 잘못하거나 이러면 뭔가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옛날에 뭐 일본에서는 일지매 이런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왕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여러 친구들이 저 친구가 이상해라고 막 다 같이 하면 이제 왕따 되잖아요. 근데 제가 왕따 된 친구를 보면 오히려 그 왕따 된 친구는 착하고 성실한데, 뭔가 그 여러 명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 친구를 막 뭐라고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고, 신뢰도가 어려서 신뢰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돼요. 누군가가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저 친구는 이상해라고 말을, 요즘은 SNS가 돼 있어서 막 SNS에도 이 친구 이상해 저 친구 이상해 막 올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본인을 바라봐야 돼요. 저 친구 이상해라고 바라볼 때 내가 나를 믿고 있는가, 내가 나의 영유아기를 돌아보고 내가 오히려 신뢰도가 안 돼 있어서 저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계속 할 것 같아서, 더 이상할 것 같아서 막 뭐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3명 이상만 저 사람이 이상해 하면 그 친구가 이상해서 왕따 될 수 있어요. 정말 피해자가 되는 거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대학 생활에 와서 친구들 만났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 친구가 이상해라고 비난받을 그런 비난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냥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런 말을 했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래서 뭐 카톡에 뭐 이상하게 행동이 떴다 그랬을 경우에도 뭔가 본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감정적으로 너무 격했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가 예의를 갖추고 이랬으면 더 좋았겠지만, 공격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해결이고, 목표는 평화이고 해결이지, 비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은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비난하는 과정 중에 그 친구가 알아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네 하고 바로 그만둘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근도 있어야 되고 채찍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야단치는 게 안 좋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정말 이 야단치는 것, 이 비난을 내가 정말 그 친구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했는가,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을 했다.
그런데 오히려 막 안 좋아지고 막 더 안 좋아지고 나도 공격 거꾸로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괜찮아. 괜찮아. 예,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예, 다 괜찮고 또 다시 좋아지기 위해서 하면 돼요. 근데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거나 뭔가 이쪽이 더 우월해서 저쪽을 비난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표는 목표는 평화이다, 행복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도 듣다 보면 교수님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뭐 평가를 이렇게 비난할 수 있고 저렇게 비난할 수 있죠. 그것의 효과가 뭔가 수정되겠다 그러면 해도 됩니다. 그 말투도 다르겠죠. 근데 뭔가 나의 감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거나 뭔가 비난하기 위해서 비난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냥 그 교수님이나 다른 분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상처가 돼요. 상처가. 그래서 우리가 비난해도 되고 야단쳐도 되고 다 해도 되지만 목표가 무엇이냐, 내가 에너지를 어떻게 썼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거 자체에서도 우리가 실수하죠. 그러니까 실수하는 나를 인정하고 단지 목표는 행복을 위해서 간다. 예. 여러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서로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엄청 힘들었는데 뭐 엄청 꾹꾹 참고 자기가 할 말을 못하고 배려하는 척하는 이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배려받고 솔직하게 배려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노년기의 인간관계. 이제 장년기는 일을 하는 시기이고 가족을 위해서 이제 많이 일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노년기는 뭔가 일에서 은퇴하고 또 그런 시기잖아요. 장년기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또 젊은 사람을 지지해주고 이게 장년기죠. 그리고 가족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친밀감을 높이고 대화로 가족애를 쌓아가는 시기가 장년기이고 사회생활도 안정기로 접어드는데 자신의 이익만을 세우기보다 공동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면 사회가 더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협력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서 지지받고 생산성을 높이는 시기가 장년기입니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시기가 장년기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때에 만약에 가족의 갈등이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이후를 지나면서 가족이 해체되거나 뭐 예를 들면 황혼 이혼도 되고 막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원만한 가정, 그 다음에 직장 생활로 인한 생산성을 높이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제 노년기에 오면 이제 몸이 이제 점점 노년으로 가고 되잖아요. 그리고 퇴직도 하고 소득도 감소하고 대인관계도 축소되는 시기이죠. 그렇게 되는 시기인데 여러 가지 질병에 빈곤해지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을 갖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노인인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가족이나 주변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먼저 베풀고 배려하면서 친밀감을 쌓아가도록 한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는 마지막 결혼을 하더라도 직업 생활에만 너무 몰두하면, 그러니까 직업만 아침에 나갔다가 밤중에 오면 이제 가족으로부터 오히려 나중에 돈을 열심히 벌어주고도 외면당할 수 있고, 그래서 평소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이 되도록 가족과의 관계를 시간을 마련하고 가족과의 여가 생활을 준비하는 노후가 필요하다. 이렇게 책에서는 결론을 맺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장년기까지는 이제 성공이 목표예요.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또 가족도 잘 키우고 그런 게 목표죠. 성공하는 게 목표인데 노년기로 가면은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가면서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들의 영혼의 완성, 그러니까 완성의 삶, 평화로운 삶으로 목표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베풀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혼자 이제 살게 되셔서 이제 TV만 보고, 이제 이렇게 안락 의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회전 이렇게 흔들 의자 있잖아요. 흔들 의자에서 TV만 보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살다가 이제 너무 우울증에 빠지신 거예요. 나이도 많고. 그런 상황에 살다가 그렇게 그대로 가면 뭐 그동안에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동네로 나가서 본인이 도와줄 수 있는 거를 한 거예요. 뭐 우리처럼 가르쳤던 분은 자원봉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봐줄 수도 있고, 또 동네 누구든 뭐 육체적으로 건강하니까 누구든 돌봐줄 수도 있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활기차진 거예요. 활기차지면서 오히려 이분은 흔들 의자와 TV를 없애고, 네, 오히려 더 책을 읽고 밖에 나가 더 배우고 또 더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제2의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하는 이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뭔가 막 누구를 이겨야 되는 성공의 삶이 아니잖아요. 성공의 삶이 아니라 완성, 베풀고 나를 더 많이 활용하고 내가 더 많이 쓰여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완성의 삶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더 많이 살아야 되는 시기가 이제 노년기이죠. 그런 것을 더 이제 잔년기에 더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제에 그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또 4차 산업 시대를 넘어오는 그 간단한 요약을 쓰시고, 여러분이 이런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방향성, 인간성 회복, 양심의 회복, 네, 그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쓰시고, 또 이 부분 본인이 태아기 때 또는 영유아기 때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생활했을까, 어떤 경험을 했을까를 스스로 깊이 고요하게 생각해 보면서 써보고, 또 부모님께 물어도 보고, 지금 어떤 본인에게 힘든 게 어떤 게 있다 그러면 아기 때 엄마 아빠 싸웠어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인지하면 좋아요. 인지하게 되면 좋아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아동기 때 내가 어땠지? 선생님은 어땠고 나는 어땠지?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나는 어땠지? 난 지금은 어떻지? 난 앞으로 어떤 장년기와 노년기를 살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네, 뭐 너무 길지 않게 써도 됩니다. A4 한 장 정도 해서 제가 과제를 냈으니까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이 주관식의 과제는 한 개 중요하고, 물론 너무 성의 없이 한두 줄 쓰면 평가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성의껏 쓰시면 다 통과가 됩니다. 그렇게 과제하시고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스스로 괜찮다, 난 날 사랑한다, 스스로를 더 많이 믿는 그러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